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수많은 분들이 이제 뭐 붕괴하고 뭐 요청을 하세요. 뭐 이래야 할 것이다, 뭐 저래야 할 것이다. 수많은 당위론들이 나오는데 그 당위론은 뭐 수십 년 반복된 대부분이 총론이고 강론의 입구에도 못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야기되는 거는 무슨 세미나에서 이야기되는 거 보면 강론도 아닌 거를 그걸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진짜 강론은 뭐냐? 국민 다수가 눈치 못 채는 대한민국 국민의 10,000명에 1명 정도가 꿈속에서 혹시 하고 그런 거를 찾아내라 이거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이렇게 좀비들한테 나라를 전부 다 하는 일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8명의 대남 비서 중에서 허봉하기는 그래서 수청당합니다. 1.1 사태가 일어난 이틀 후에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사이공에서 월남 전역에서 테이드 공세, 부정 공세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전입니다. 근데 제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도 군사 안보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지금도입니다. 이 1.1 사태와 푸에블로 납치와 월남 전역에서 했던 테이드 공세가 하나의 작전이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과거에서 이미 우리 눈에 다 들어진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거기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미래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과거에 다 벌어진 것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가 엘리트들이라는 건 뭐냐면 일어난 일들로부터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위험과 그것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이게 국가 엘리트 계층이에요. 줄 서는 게 스펙 사람은. 우린 그게 없었다. 제가 김영철이가 정찰총국장이 됐을 때 2009년 정말 긴장했습니다. 허봉하게 그래서 이제 숙청되죠.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동계 게릴라에서 실패하고 잠자는 사자의 콧대를 거들여서 한국이 급속하게 전시 동원 체제로 전환하고 그게 자주국방으로 이어지지만은 그 단호한 태세 앞에서 황당한 거 아니에요. 괜히 조금 더 준비 잘했다가 해버렸어야 되는데 6.25 전쟁 방식 독일군과 소련군이 전선에서 싸우던 방식으로 뭘 하겠다고 아니면은 중공군의 월남의 게릴라전 방식으로 제2의 6.25를 하겠다고 설쳐서 괜히 경계심만 줬으니 당연히 숙청됩니다. 이제 쭉 수천이 이어져 오다가 이제 김영철 차례가 왔는데 이놈이 아주 교활한 놈이잖아요. 진짜 골치 아픈 놈, 정치군. 일반의 얘기 듣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허봉학제 대남 사업 총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노동당의 대남 사업 총국. 대남 사업은 이게 전부 한다. 노동당에는 본래 대정보조사부가 노동당의 고유의 정보기관이고 나머지 기관은 전부 임시 기관들입니다. 통일전선부리, 연락부리 뭐 어쩌고 하는 거 다 임시입니다.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만. 조국 통일될 때까지만이 근데 그때 이제 67년, 8년에 그때 대남사업 총국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정찰 총국이 된 거예요. 김정일이가 쓰러져서 지 자식을 뭐 벼락과 별넷을 달아주고 막 하면서 정찰 총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에 있는 정보기관을 다 정찰 총국이 통할해서 흡수 관리한다. 즉 1.1 사태 때하고 똑같은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언론들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경계 경보를 안 내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이버전 또는 서해 해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공격이나 이거 공격하는 게 68년 대남 사업 총국하고 똑같은 정찰 총국, 똑같은 육군 대장.
그러니까 반복되는 패턴을 읽지 못한 거예요. 반복되는 패턴을. 아니 대한민국 국가 지도부가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저는 미래 대한민국 엘리트, 국가 엘리트들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지난 입장에서 후회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걸 참고 쓰고 싶은데 뭐 제약사항이 많고 제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쓰는데 누가 써야 돼요 이거를. 책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미래에 외교관이 되고 싶다 또는 자기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걸 참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9.11 테러 후에 전직 CIA 장관이 폭풍의 한가운데라고 번역된 걸로 나온 책이 있죠. 9.11 테러에 대해서. 조지 터넷 CIA 장관이었습니까? 그 책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봐야 되는 책이에요. 물론 CIA가 검열해서 나왔지만은 이 테러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이 테러 사건을 미국이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등등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알기 쉽게 썼어요.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나서 그것을 국가의 위기를 회피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훈집으로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심지어는 지금도 뭐예요? 6.25 전쟁에 대해서도 뭐 수많은 논문이 있지만은 그러니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취하거나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에서 알기 쉽게 쓰여진 것이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쓰면 반론을 받아요. 쓰기도 어렵고 반론을 받아요. 그러니까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걸 자질구레하게 뭐 상세하게 잘한 척하고 그런 책들은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놓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개념 문제에서 여기 제일 먼저 여기 마지막에 아무리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냐? 그러면 뭐 때문에 독립운동을 무슨 표창을 하고 그래요? 예? 무슨 독립운동 표창을 합니까? 아무리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고 그래놓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예외적으로 선진국 식민지 경영 중에 한반도에 대해서는 영속적으로 한반도를 일본하기 위해서 동화가 중심이었지 한반도를 착취하고 뭐 인종말살 이건 아니었어요. 이건 냉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해. 부모들이 제 자식한테 길을 꺾으면 안 돼. 하고 싶은 건 다 해. 인간으로서 삐뚤어지고 망가지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그 일본에 모처럼 이제 일본에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제1당이라는 용어가 여기 나옵니다. 제1당.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노동당 중앙당이라고 부른 것처럼 저희는 조선노동당 일본 지부를 줄여서 제1당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조총련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조총련입니다. 제1당이 차마 노동당 일본 지부라고 못하니까 제1조선인 총연합회를 어쩌고 위장 가면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지금도 거의 모든 사람이 가면을 진짜로 알아요. 진짜 얼굴에 쓴 가면을 진짜로 안다는 거죠. 이게 조총련이 제1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통일일보가 이걸 집중적으로 썼습니다. 통일일보에 의해서 이것을 개념이 정립되고 확산되는데 저희가 제1당이라고 쓰는데 조총련으로부터도 항의가 없어요. 한반도 문제를 30년, 40년 연구한 어떤 전문가로부터 비판과 이의와 지적과 반론이 없어요. 그분들은 창피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걸 몰랐을까? 왜 있는 데는 그걸 못했을까?
제 땅이 뭐냐면 이게 전선사령부입니다. 저희가 1953년에 휴전이 되면 한반도에서 포성이 멈추죠. 그러면서 이미 당시에 시작된 동서냉전에 전 세계가, 지구 자체가 냉전의 전쟁터가 됐는데 동서진영이 격돌했던 한반도가 요 냉전이 전 세계 냉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동서냉전에 물론 유럽에서 보면 나토를 서구 문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스탈린과 모택동이 힘을 합쳐서 몰아붙였는데 실패한 유일한 전쟁이 우리 6.25 전쟁이에요. 지금까지요. 20세기 이후에 공산권이 총력을 다해서 도전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동서냉전 때 전 세계 사회주의권의 냉전의 목표는 첫 번째가 한국입니다. 미제 괴뢰인 저 한국을 먼저 쳐 없애요. 제가 개인적으로 1975년경이었던가요? 느닷없이 김지하, 시인 김지하 씨요. 당시에 유명했죠. 김지한테 전 세계에서 무슨 상을 줘야 된다는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아니 서울에 있는 제가 모르는 김지하를 아프리카에서 무슨 로터스 상인이 무슨 상인이 줘야 된다고 전 세계 캠페인이 벌어져요. 모스크바에서 야 남조선의 김지하를 무슨 상을 주는 걸로 전 세계 캠페인을 벌려라. 그겁니다. 근데 당시에 박 대통령은 자신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대한민국의 냉전 사령탑인 중앙정보부는 그 움직임은 알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랐어요. 단지 반체제 인사, 뭐 김지하 등등을 이걸 좀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 정도였지 우리가 전 세계 냉전에 어떤 경위로 타겟가 되는지 자체를 제가 그게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전이었으니까 70년대 중반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냉전의 공작은 대한민국의 6.25 전쟁의 후방 사령부였던 후방계였던 일본이 냉전에 한반도의 냉전의 주전장은 일본이 됩니다. 왜? 일본에는 유엔군 사령부 후방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는 유엔군 사령부 후방 사령부는 열전에 대비한 사령부예요. 그렇죠? 전투가 재발될 때 대비해서 뭐 7개 기지가 지정되어 있고 뭐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열전에 대비한 후방 사령부이기 때문에 냉전에서는 잠이 듭니다. 휴면 상태, 동면 상태. 반대로 한국전쟁 직후에 다시 뭐 이 조총련에 대해 정비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다시 일본에서 일본 공산당의 지도를 받게 돼 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을 일국 일당 체제니까요. 국제공산주의에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도 해방 이후에 일본 공산당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공산당의 전위대가 화염병 부대가 조총련이었습니다. 지금의 조총련. 그래서 그 폭력적인 전위대 화염병 부대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직후인 1952년 여름에 파괴활동 방지법이라는 게 일본 공산당 전위대로 화염병 폭력 투쟁을 하는 조총 제일조선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게 최근에 기밀보호법 이런 등등이 생기기 전까지 전후에 일본에서 있었던 공안 관련 거의 유일한 법이었죠. 일본 공산당과 그 전위됐던 조총련과 또는 일부 아주 극단적인 그야말로 폭력적 극우 성향을 가진 일부 단체를 감시하는 법. 그러니까 일본의 파괴활동 방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쉽게 말해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노선투쟁이 벌어져서 김일성이가 허가를 받습니다. 모스크바에. 제일조선은 비록 일본에 있지만 우리가 지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치열한 내부 투쟁이 벌어지고 결국 한덕수가 중심이 돼서 세계사에서 예외적으로 일본 내에 있지만 제일조선인의 이곳은 평양의 지령을 받는다.
감독을 한다. 이게 북경과 모스크바가 양해한 사항이고 그래서 일본의 노동당의 제1당이 만들어집니다.